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이 여당 주도로 가결됐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재판에서 검사들이 집단 퇴정한 것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감찰을 지시하자 검사들의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홍콩 고층 아파트 단지에서 난 대형 화재로 지금까지 55명이 숨지고 280여 명이 실종되는 등 최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이 통과됐습니다.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172표로 가결된 겁니다. 추 의원은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추 의원은 신상 발언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악의적 정치 공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 영장실질심사는 12월 3일 비상계엄 1년과 맞물리면서 구속될 경우 국민의힘에 대한 내란 정당 압박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첫 소식은 신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본회의에 출석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체포 동의를 요청하자 국민의힘에서 고성이 터져나옵니다. 국회법 제26조에 따라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를 국회에 요청하는 바입니다. 신상 발언에 나선 체포 동의안의 당사자 추경호 의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특검의 구속영장은 악의적 창작이라고 비판하자 이번엔 더불어민주당이 언성을 높였습니다. 특검이 남긴 것은 단 하나, 정치적 의도를 갖고 죄를 구성한 공작 수사였다는 자기 고백뿐입니다. 발언 후 퇴장하는 추 의원을 향해 기립박수를 보낸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본회의장을 떠났지만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한 체포동의안은 166석의 거대 여당 민주당의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총 투표수 180표 중 가 172표, 부 4표, 기권 2표, 무효 2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면서 추 의원은 다음 달 초 법원에서 구속 여부를 다투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될 전망입니다. 다음 달 2일 심사가 이뤄지면 계엄 1년이 되는 3일 새벽 구속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추 의원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에 따라 12월 국회 전국이 더욱 요동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신영빈입니다. 국민의힘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야당 말살을 위한 악의적인 정치 공작이라며 대통령을 겨냥해 이재명 정권 몰락의 트리거, 즉 도화선이 될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이어서 노아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야당 말살, 정치 탄압, 정치 특검 규탄한다! 규탄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검의 구속영장이 부당하고 민주당이 정치 공세에 몰두하고 있다며 이곳 본회의장 밖에서 규탄대회를 열었습니다. 계엄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은 의회 민주주의 심장에 칼을 꽂은 정치 테러로 규정했습니다. 야당 지도자를 짓밟는 권력의 말로는 몰락뿐입니다. 민주당이 휘두른 칼날은 결국 자신들에게 되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당 말살, 일당 독재라고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야당을 말살함으로써 일당 독재를 꿈꾸고 있는 이 천인공날 막무가내 작태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표결을 마친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거친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변호사 그냥 지나가세요. 민주당은 체포동의안 가결은 사필 규정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불법 계엄의 진실은 외면하고 추경호 감싸기에는 앞장서는 모습, 이것이 과연 공당의 책임있고 성숙한 정치 태도입니까? 그러면서 추 의원의 구속 여부에 따라 정당 해산 심판까지 몰아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MBN 뉴스 노하린입니다. 앞으로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는 정치권에서 큰 파장을 미칠 전망입니다. 정치부 김민수 기자와
자세히 예측해 보겠습니다. 김 기자,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이제 통과가 됐는데 실제 구속 여부는 언제 결정됩니까? 예, 12.3 비상계엄이 발생한 지 딱 1년째인 다음 달 3일이 유력합니다. 12월 3일인데 왜 하필이면 그날입니까? 앞서 권성동 의원의 구속영장 발부 과정을 봤을 때 그런 네. 추정이 가능합니다. 지난 9월 11일 체포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나서 닷새가 지난 16일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았고요. 그 다음 날 새벽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추 의원도 오늘 체포동의안이 통과됐으니까 다음 주 수요일인 12월 3일 구속 여부가 판가름 날 거라고 추정하는 겁니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장동혁 대표 취임 100일째이기도 하거든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그렇다면 법원이 구속영장을 실제로 발부한다면 민주당에서는 내란 정당이라고 이렇게 계속 주장할 것 같은데 파장이 어떨까요?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입니다. 지금도 국민의힘을 향해 공세를 펴고 있는 위헌정당 해산 압박이 더 강해질 수 있고요. 나아가 실제로 심판 청구를 행동에 옮길 여지도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최대 위기에 직면하게 되는데요. 계엄과 탄핵, 대선 패배 악재에 이어 내란 정당 공세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추 의원의 구속은 국민의힘과 내란의 연관성을 높이는 트리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또 당이 지금보다 더 강한 지지층에 매달릴 가능성이 높아질 뿐 아니라 중도층 공략, 외연 확장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구속영장이 기각된다면 국민의힘으로서는 내란 프레임에서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영장 기각이 가장 좋은 시나리오입니다. 일단 내란 프레임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고 민주당의 정당 해산 압박도 다소 약해질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특검의 무리한 수사와 억지 기소를 주장해 왔거든요. 오늘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된 국회 본회의장에서 추 의원은 다시 한번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당일 본회의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지켜보셨듯이 국민의힘 의원 그 누구도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사실도 없습니다. 반대로 민주당의 내란 프레임은 약화할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오히려 사법부가 내란에 동조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사법개혁에 더 속도를 낼 수도 있습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 밀련이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정치권에서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김민수 기자였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재판에서 집단 퇴정한 검사들에 대한 감찰 지시. 이에 대해 검찰 내부에 공개 반발이 나왔습니다. 서울고검검사가 사건과 관련된 대통령의 지시는 오해를 받는다며 이해할 수 없다고 공개 글을 올린 겁니다. 먼저 조희로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재판부가 증인 신청을 대거 기각하자 기피 신청을 내고 집단 퇴정한 검사들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감찰과 수사를 지시한 당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엔 기피 신청이 정당했는지는 재판에서 따져보면 될 일이라며 납득하기 어렵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를 지낸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가 검사는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공개 반발한 겁니다. 또 소송 진행이 정지되는 이상 검사들이 퇴정했다 해도 재판이 방해될 리 없다고도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건의 내용상으로 관련된 대통령이 감찰 지시를 내리면 오해를 받지 않겠느냐고도 반문했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수원지검 청사 안에서 연어회와 소주를 제공받고 검찰의 회유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만약 사실이라면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 재판도 영향을 받는 만큼 이를 지적한 겁니다. 해당 사건의 수사와 기소를 맡았던 검사도 주요 증인을 단 한 명도 채택하지 않고 술을 샀다고 지목된 쌍방울 직원만 채택하는 것을 공정하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 부장검사는 MBN과의 통화에서 이 대통령이 하는 일은 본인 사건 개입이 아니냐며 검사들을 감찰하는 건 위법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때와 같이 검찰 내부에서 연쇄적인 공개 반발이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조희로입니다. 정치권도 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공범을 위해 수사기관을 공격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고 민주당은 검사들이 스스로 법 위의 존재라고 선언한 것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이어서 민지숙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집단 퇴정한 검사들의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엄중한 감찰을 촉구했습니다. 조직적으로 법정을 떠나는 행위는 스스로 사법 절차의 당사자가 아닌 사법 위의 존재임을 선언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대통령의 감찰 지시에 보조를 맞춰 검찰 때리기에 나선 겁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자신과 관련된 재판에 감찰을 지시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공범이 다른 공범을 위해서 수사기관을, 검사들을 공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개별 사건에 대한 대통령의 지시는 노골적인 권력남용이자 외압이라는 겁니다. 전날 열린 법사위에서도 여야 공방은 거셌습니다. 검찰을 갖다가 감찰해라 이런 거 하는 거 보셨습니까?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범죄자 대통령 되니까 이 모양 아닙니까?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범죄자라고 단정을 하면 되겠습니까? 아무리 의원이 발언권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막말을 하면 되겠습니까?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에 이어 대통령의 검사 감찰 지시까지 나오며 수사기관에 대한 외압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홍콩의 아파트 단지에서 최악의 화재 대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31층 8개 동이 서로 다닥다닥 붙어 있으면서 7개 동 대부분에 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사망자는 현재까지 55명으로 집계됐는데 실종자와 중상자도 많아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됩니다. 먼저 이상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30층이 넘는 고층 아파트 단지가 시뻘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거친 소리와 함께 건물 외벽 구조물이 무너져 내립니다. 하루가 지났지만 여전히 시꺼먼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현지 시각 어제 오후 3시쯤 홍콩 북부 타이포 지역 대규모 아파트 단지 웡푸코트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불길은 전체 아파트 단지 8개 동 중 7개 동을 집어삼켰습니다. 밤샘 진화 작업 끝에 4개 동에서는 이른 아침 불길이 잡혔지만 3개 동에서는 27시간이 넘도록 진화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민 900여 명은 인근 학교 건물 등 8개 임시 대피소로 대피했습니다. 주민들은 그저 눈물을 흘립니다. 我们这个楼买了有20多年了，就说全部家长全部都买这个楼，你说现在这个一烧这样子还有什么了？什么都没有了。 이번 불로 현재까지 숨진 사람은 55명, 실종자는 280명 가량으로 집계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아파트 안에 62명이 갇힌 것으로 보고 구조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한국인 피해는 아직 접수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1983년에 지어 노후화된 웡푸코트 단지는 지난해 7월부터 보수 공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화재 원인은 아직 파악되지 않은 가운데 홍콩 경찰은 아파트 공사를 맡은 건설사 임직원 3명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이렇게까지 번진 이유는 건물을 둘러싼 대나무 비계가 불쏘시개 역할을 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홍콩에선 건물 건축과 보수에 대부분 이 대나무가 상용되는데 닭장처럼 좁은 건물 간격 때문에 불도 쉽게 옮겨 붙었습니다. 이어서 이한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아파트 맨 앞동에서 시작한 불이 빠른 속도로 건물을 타고 올라갑니다. 바람을 타고 불티가 날리더니 불과 40분 만에 7개 동이 불길에 휩싸입니다. 한 발짝 너비로 촘촘히 건물을 싸고 있는 대나무 비계가 불을 전달하는 통로가 됐다는 분석입니다. 비계는 건물 외벽에 설치해 작업자의 이동을 돕는 구조물. 홍콩에선 약 1000년 전부터 대나무 비계를 썼는데 철제보다 가볍고 가격도 저렴하다 보니 아직까지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나무가 인화성이 강해 불이 잘 붙는 것은 물론 빠르게 번지게 한다는 겁니다. 홍콩 정부에서도 올 3월부터는 금속 비계를 50% 이상 최소한 사용하라 이렇게 왔습니다. 이른바 닭장식 아파트로 불리는 홍콩 특유의 아파트 구조도 피해를 키웠습니다. 이번 화재가 발생한 아파트 역시 건물 간격이 좁은데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불씨가 옆동으로 쉽게 옮겨 붙는 겁니다. 아파트 외벽에 설치됐던 가연성 소재도 원인이 됐습니다. 係發現建築物喺嘅外牆係有一啲安裝咗嘅保護網啦、保護膜啦、防水帆布、塑膠布，係懷疑咧係未符合呢個防火嘅標準。 꾸준한 참사 가능성 제기에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으면서 77년 만에 최악의 화재 피해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 뉴스 이한나입니다. 단독 보도로 이어갑니다. 한 여성이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장을 낸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장 의원은 허위 무고라며 음해에 대해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도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경찰이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장 의원을 상대로 한 준강제추행 혐의 고소장이 접수돼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소인 A씨는 지난 25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고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사건은 어제 서울경찰청으로 옮겨졌습니다. MBN 취재 결과 A씨는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서울 여의도 인근 식당에서 장 의원에게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장 의원은 회식 자리에서 A씨를 만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추행 혐의는 강력하게 부인했습니다. 전혀 사실 무근이고요. 무슨 사실이 없는데 뭘 설명하죠? 그냥 자리가 있었고 저는 잠깐 늦게 가서 바로 온 것밖에 없어요. 장 의원은 MBN에 A씨가 지난해 최초 진술에선 아무 일 없었다고 했다며 지금 와서 고소한 건 의도를 가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허위와 무고, 음해에 대해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고소인 조사를 시작으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지금 보신 MBN 단독 보도 직후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당 윤리감찰단에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장 의원이 국회 출입기자들에게 해명을 하는 과정에서 고소인 측의 신분을 밝혀 2차 가해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어서 김순철 기자입니다. 경찰이 장경태 의원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는 MBN 보도 이후 민주당은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진상을 파악하라며 당 윤리감찰단에 지시한 겁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정 대표가 경위와 보도 상황에 대한 진상을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며 장 의원에 대한 조사 역시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경찰 수사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가운데 대책 TF를 만들라며 꼬집었습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SNS에 서울시장 오세훈 TF가 아니라 장경태 대책 TF나 만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장 의원이 국회 취재진에게 한 해명을 두고도 뒷말이 오갔습니다. 작년에 취재했다가 필요한 사건인데 오히려 그 여성 비서관이 이 건이 보도가 될 경우에 자기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고 법적 조치하겠다 이거지. 해당 발언에 대해 고소인 측은 MBN 취재진에게 고소인 신분 관련 발언인 만큼 2차 가해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회사에서 1,050원어치 과자를 꺼내 먹었다가 유죄 선고를 받았던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 사건. 오늘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혔습니다. 이런 일로 재판까지 해야 하냐는 논란 속에 어떤 판단이 나왔는지 강세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항소심 법원은 선고 전부터 취재 열기로 뜨거웠습니다. 재판부의 판결은 무죄, 벌금 5만 원의 유죄가 2심에서 뒤집혔습니다. 관행적으로 냉장고에 간식을 먹어왔다는 39명의 회사 직원들의 진술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겁니다. 피고인 측은 많은 분들의 관심 덕분에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피고인도 되게 고마워하는데 새벽에 배가 고파서 초코파이를 먹은 것 때문에 이렇게 재판까지 받게 되는 부분들이. 물류회사 하청업체 직원인 피고인은 지난해 1월 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1,050원어치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꺼내 먹은 혐의로 법정에 섰습니다.
피고인은 이번 판결로 2년 만에 혐의를 벗게 됐고 직장에서 해고될 위기도 면하게 됐습니다. 초코파이를 먹었다고 기소를 되었던 것은 전 국민에서도 이해를 할 수 없는 기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동자가 당연한 권리인 노동조합을 했다는 이유로 검찰은 이번 선고에 대해 판결문을 본 뒤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사건 사고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충북 청주에서 실종된 여성의 차량이 실종 43일 만에 충주에서 발견됐지만 여성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긴급 체포된 여성의 전 남자친구는 폭행은 했지만 살해하진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복 차림의 경찰들이 식당으로 들어갑니다. 곧이어 식사를 하던 한 남성을 데리고 밖으로 나갑니다. 충북 청주에서 실종된 50대 여성의 전 연인인 50대 남성입니다. 폭행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하는 모습입니다. 여성이 실종된 지 43일 만입니다. 내가 그 사람도 토막은 갔었는데 데리고 나가네. 남성이 실종 여성의 SUV를 운전한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은 추궁 끝에 차를 충주호에 버렸다는 자백을 받았습니다. 남성이 차량을 버리고 가는 모습은 인근 숙박시설 CCTV에도 찍혔습니다. 충주호에서 발견된 실종 여성의 차량입니다. 2년 당시 내부에서 사람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차량 감식 결과 곳곳에서 혈흔이 나왔고 번호판은 교체된 것이었습니다. 남성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실종 당일 여성을 만났고 말다툼 끝에 때리기는 했지만 죽이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폭행치사로 지금 조사하고 있고 조사 후에 죄명은 변경될 수 있어요. 경찰은 여성이 실종되던 날 SUV가 2차례 포착된 충북 진천의 한 저수지에 시신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중 수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만취한 30대 남성이 아버지 뻘에 대리기사를 폭행한 뒤 차 밖으로 밀쳐내고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이 안전벨트도 풀지 못한 60대 대리기사는 차에 매달려 1km를 넘게 끌려갔고 결국 숨졌습니다. 이교욱 기자입니다. 승용차 운전석이 열려있고 삐져나와 있는 발이 보입니다. 차 안에서 실랑이가 벌어지는 듯하더니 운전석에 앉은 남성 모자가 밖으로 떨어집니다. 잠시 뒤 차량이 달리기 시작하는데 원래 운전자는 밖에 매달려 있고 붉은색 옷을 입은 남성이 운전대를 잡고 있습니다. 마주오던 SUV를 들이받고도 멈추지 않은 승용차는 중앙선을 넘나들며 내달립니다. 지난 14일 새벽 1시쯤 대전 유성구 탐립동 한 도로에서 30대 A씨가 60대 대리기사 B씨를 차에 매단 채 달리는 모습입니다. A씨는 안전벨트에 몸이 묶인 B씨를 매단 채로 1.5km나 내달렸고 B씨는 결국 숨졌습니다. 고개골 자체가 훼손이 됐고 차지골절, 심각한 뇌 손상으로 인해서 이송됐을 때부터 코마 상태셨고요. 만취 상태로 현행범 체포된 A씨는 대전 유성구에서 회사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대리기사를 불러 충북 청주로 가자고 했습니다. B씨는 4만 원을 받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A씨 폭행에 이어 참변을 당했습니다. 경찰은 살인과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A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모르는 번호라도 010 번호로 연락이 오면 혹시 아는 사람일까 받는 분들 계신데요. 해외에서 걸려온 보이스피싱 번호일 수 있습니다. 해외 번호 070을 010으로 바꿔주는 불법 중계기로 보이스피싱을 벌인 일당이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이재호 기자입니다. 택배기사 정모 씨는 3년 전 이른바 투자 리딩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러던 지난 여름 010으로 시작하는 전화가 왔고 이것이 두 번째 피해의 시작이었습니다. 010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사실 의심을 안 했고 제가 직업이 또 택배기사여서 어떤 고객이 전화를 주실지 모르기 때문에 사기 피해를 구제해주는 정부 기관이라는 말에 다시 속아 수수료 명목으로 6천만 원이 넘는 돈을 또 빼앗겼습니다. 경찰이 붙잡힌 범죄 조직원들은 070 같은 해외 발신 번호를 010으로 바꿔주는 불법 중계기를 운영했습니다. 해외에서 인터넷으로 특정인에게 전화를 걸면 국내에 있는 중계기와 휴대전화를 거쳐 010 번호로 바뀌는 방식입니다.
일당은 서울과 경기 등 전국 11곳에 불법 중개소만 51곳을 운영했습니다. 범행에 필요한 휴대전화 단말기와 유심 등은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조직원들에게 공급했습니다. 검거된 운영책들은 월 400에서 600만 원까지 받고 범행에 가담하였으며 이 중에는 부부 등 가족 관계가 10명이었고 이렇게 바뀐 010 번호로 전화 금융 사기를 당한 사람은 768명, 354억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국내 관리자 20대 여성 등 56명을 구속하고 모르는 전화번호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이조입니다. 집값에 이어 환율까지 뛰면서 한국은행이 또다시 기준금리를 내리지 못했습니다. 벌써 4번 연속인데요. 문제는 내년에도 금리를 내릴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는 겁니다. 대출로 버티는 분들, 당분간 숨통 트일 기대가 더 멀어졌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서울 도심 주유소의 휘발유 값이 리터당 2,000원을 훌쩍 넘겼습니다. 국제유가가 하락세인데도 체감이 어려운 건 원달러 환율이 1,470원대까지 치솟아 수입 가격의 부담이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전혀 체감을 못한다라는 게 제 솔직한 답이 될 것 같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차량 운행을 안 하려고. 집값에 환율까지 부담이 커지면서 올해 마지막 회의를 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번에도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했습니다. 벌써 4번 연속입니다. 금리를 인하하면 원화 가치가 더 떨어져 환율 상승을 부추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외 주식 투자가 늘어나면서 생기는 한방향 쏠림 현상, 물가가 굉장히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 그거가 우려가 되고요. 문제는 내년에도 금리 인하를 장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금통위원이 지난 8월 5명에서 지난달 4명으로, 이번에는 3명으로 줄었습니다. 반면 동결은 1명에서 3명으로 늘면서 인하와 팽팽히 맞섰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 기조의 종료를 시사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꺾이면 당장 시중은행 대출에 영향을 줘 금리가 높아지게 됩니다.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아 집을 사거나 사업장을 차린 자영업자들은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어 시름이 깊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강서영입니다. 오늘 전국에 눈비가 내리면서 차가운 날씨가 이어졌는데 내일 아침은 더 춥다고 하니 대비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특히 다음 주엔 영하권 한파가 예상됩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때늦은 가을비에 단풍잎이 마지못해 떨어집니다. 차가운 빗방울 사이로 돌풍까지 몰아쳐 행인들은 더욱 움츠러듭니다. 비가 내려서 더 추운 느낌이 들고 겨울이 이제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서해에서 밀려온 비구름대가 전국을 뒤덮으면서 하루 동안 5에서 20mm가량 비가 내렸습니다. 강원 산지에는 최고 10cm의 눈이 쌓여 대설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초미세먼지로 가득했던 하늘은 깨끗해졌지만 포근함은 사라졌습니다. 비가 그치면서 기온은 떨어졌습니다. 서울은 한낮 기온이 7도에 불과했습니다. 내일 아침엔 영하권의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주말에 일시적으로 날씨가 풀렸다가 12월의 시작과 동시에 동장군의 기세가 더 심해지겠습니다. 약 5km 북쪽 상공에서 영하 30도의 찬 공기가 우리나라로 남하하면서 기온이 크게 떨어져 평년보다 낮은 다음 주 중반쯤에는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최저 기온이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지는 한파가 예상돼 건강 관리와 시설물 안전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이전에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로 검사들이 집단 반발하면서 파장이 일었는데 이번엔 입장이 바뀌어 정치권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최민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원은 지난 20일 6년 7개월 만에 일명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불법적 수단으로 입법 활동을 저지했다며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벌금 2,400만 원을,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는 1,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른 전현직 의원들도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무죄 선고가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독재를 막을 최소한의 저지선을 인정했다고 봅니다. 검찰 구형량에 모두 못 미치면서 항소 가능성이 점쳐졌지만 검찰은 항소기한 마지막 날인 오늘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검찰은 구형에 못 미치는 형이 선고된 건 아쉽다면서도 6년 가까이 이어진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나경원 의원, 황교안 전 대표 등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나 의원의 패스트트랙 사건은 애초 기소되지 않았어야 했을 사건이라며 국민이 평가할 것이고 다시 판단을 받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될 전망인데 검찰의 항소 포기를 놓고는 벌써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패스트트랙 항소 포기는 검찰이 스스로 정치검찰임을 자백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도 검사들이 입장을 내는지 사퇴하는지 지켜볼 것이라며 대장동 항소 포기 당시 검찰이 반발했던 점을 꼬집어 비판했습니다. 반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패스트트랙 사건은 민주당 3대 악법을 막기 위한 투쟁이었고 항소 포기는 당연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대장동 항소에 이어 패스트트랙 항소까지 이어지면서 정치권에서는 한동안 검찰에 대한 공방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최민성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장동 일당의 범죄 수익 몰수도 관심이 큽니다. 검찰이 추징 보존한 금액이 기존엔 2,070억 원으로 알려졌는데 MBN 취재 결과 실제 추징 보존된 규모는 4천억 원에 육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태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검찰이 대장동 사건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 뒤 성남시는 검찰이 이미 추징 보존한 대장동 일당 재산에 대한 가압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범죄자들이 추징 보존을 해지해달라고 하는 요청에 대해서 목록을 입수하는 대로 가처분 신청을 또 바로 낼 것입니다. 이후 성남시가 기존 법원 결정문과 형사 기록을 열람해 확인한 결과 검찰이 추징 보존한 대장동 일당의 총 재산은 3,950억 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액이 가장 큰 사람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 2,286억 원이며 남욱 변호사가 1,010억 원, 정영학 회계사가 646억 9천만 원 등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검찰이 대장동 일당의 재산에 대해 동결한 금액은 2,070억 원으로 알려졌는데요. 실제로는 거의 2배에 달하는 금액이 묶여 있었던 겁니다. 수사팀이 꼼꼼하게 추징 보존했던 이 금액은 검찰의 항소 포기로 고스란히 대장동 일당에게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실제 이 같은 우려는 오늘 처음 열린 남욱 변호사의 청담동 건물 동결 해제 요구 재판에서 현실이 됐습니다. 건물의 등기상 소유자 A법인 측은 검찰이 항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재산을 묶어둘 이유가 없다며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 정부 측은 기존 형사 판결 결과가 민사에 그대로 적용되는 건 아니라며 청담동 건물의 실질 소유자는 A법인이 아니라 남욱 변호사라고 맞섰습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12.3 비상겸 1년이 다가오면서 국민의힘이 사과를 할지를 두고 당내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도부는 미온적 입장이지만 초재선 의원뿐만 아니라 오세훈 서울시장도 사과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정예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동산 정책 토론을 위해 국회를 찾은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민의힘 당 차원에서 계엄 관련 사과를 해야 한다고 작심하고 말했습니다. 5번을 하면 어떻고 100번을 하면 어떻습니까? 국민께 가 닿을 때까지 계속해서 진심을 담은 사과와 반성이 있어야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거가 다가오면 어떤 정당이든 확장 지향의 길을 걷는다며 당내에서 추진되는 당심 70%, 민심 30%의 경선 룰 변경도 지적했습니다. 소장파 의원들의 계엄 사과 압박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용태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지도부를 향해 공개적으로 사과를 촉구하며 국민은 계엄에 대한 국민의힘의 입장에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재선은 계엄 1년이 국민의힘이 사과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라며 표출하지 않을 뿐 당내 요구가 굉장히 많다고 말했습니다. 장동혁 대표께서 저희 당 내부에 뿐만 아니고 당 안팎으로 굉장히 많은 의견들을 청취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도부는 계엄 사태에 대해 당이 어떤 입장을 밝혀야 하는지 당 소속 의원 107명 전원에게 의견을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정계린입니다. 2년 가까이 국민들이 불편했고 때로는 분노했던 2024년 의정 갈등. 그 원인인 의대 정원 2,000명을 결정하는 과정은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는 보건복지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보고할 때마다 더 증원하라는 말에 2,000명까지 올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윤 전 대통령의 정책 판단 근거는 있었을까요? 먼저 윤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초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의료 개혁을 일부의 반대나 저항 때문에 후퇴한다면 국가의 본질적인 역할을 저버리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당초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원안은 이보다 훨씬 적은 연간 500명씩 6년 동안 총 3,000명을 증원하는 안이었습니다. 의료계 반발을 고려한 건데 윤 전 대통령이 1,000명 이상은 늘려야 한다. 필요한 만큼 충분히 더 늘려야 한다고 지시하면서 단계적으로 증원 계획이 늘어 연간 2,000명씩 5년 동안 10,000명을 늘리는 증원안이 채택된 겁니다. 감사원은 이런 과정에서 복지부가 핵심 근거로 활용한 부족 의사 수 계산에도 근거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부족 의사 수 추계의 논리적 정합성이 부족하였고 의료연합 협의체 협의와 보정심 심의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미흡하였습니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된 역술인 개입 가능성과 4월 총선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로 인해 드러난 문제점이 향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는 통보 조치를, 교육부 장관에게는 주의 요구 조치를 내렸습니다. MBN 뉴스 윤지원입니다. 그야말로 국민 불편에 비해 허무하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 근거도 없이 나온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1년 넘는 시간 동안 우리는 참 많은 대가를 치렀습니다. 병이라면 의사 처방이라도 받겠는데 어디서 보상을 받아야 하나요? 이어서 최은미 기자입니다. 작년 2월 의사 가운을 벗고 병원 문을 나선 전공의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해 전원 사표를 내고 병원을 떠나자 대형 병원은 사실상 마비가 됐습니다. 급성 퇴행하는데 의사가 안 가죠. 지금 119 타고 빈자리 어디 있냐. 119 그거 알아보고 불렀어요. 이게 웬일이야. 이들이 다시 돌아오기까지 1년 반 넘는 시간 동안 대한민국 의료는 전례 없는 대혼란을 겪었습니다. 상급 종합병원 의사 수가 30% 이상 줄어들었고 그나마 남아있던 의사들은 서울 수도권으로 집중되며 지방병원은 고사 위기에 처했습니다. 특히 소아과나 산부인과 같은 필수 의료 인력의 이탈이 이어지면서 치료해줄 의사를 찾지 못해 뺑뺑이를 돌다 사망하는 사례까지 잇따랐습니다. 저번에 응급실에서 죽어나가더라. 대기하고 있다. 하얀 천으로 그 침대 가려가지고 나가더라. 그러니까 대기하고 있다 친 거예요. 의사가 없어. 그런 것들을 잘못된 거죠. 대통령 잘못된 거예요. 의사협회는 당시에 제기했던 문제들이 감사원 감사로 사실로 확인됐다며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2년 동안 국가적 혼란을 야기한 책임자들에 대한 분명한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추진 당사자였던 보건복지부도 감사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며 의대 정원 결정이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해 충분한 수기를 거쳐 결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갑자기 많은 사람이 같은 병에 걸리면 약이 부족한 경우가 있죠. 그래서 독감과 코로나19 처방인 필수 의약품에 대해 약 이름이 아닌 성분명으로 처방하는 제도 도입이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의사단체가 반대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기득권 지키기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정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독감이 대유행이지만 동네 약국에서는 기본적인 해열제를 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약을 구하느라 이쪽 저쪽 사이트에 접속해야 되고 심지어는 다른 약국에서 그 약을 빌려오느라고 그렇게 해도 부족해서 환자들이 이제 처방전을 달라고 이처럼 올해 상반기 공급 부족 의약품 수는 113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처럼 필수 의약품들이 품절되는 사태가 반복되자 정부는 약을 약 이름이 아니라 성분명으로 처방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성분명 처방이 시행되면 상품명인 타이레놀 대신 성분명인 아세트아미노펜으로 처방을 받아 같은 성분의 다른 약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의사단체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같은 성분이라도 약마다 약효 차이가 있어 성분명 처방이 오히려 환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성분명 처방은 국민과 합의 없이 발의된 악법이라며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이 제대로 알지 못하는 제도를 성급히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첫 번째 경고입니다. 반면 입법 취지는 대체 조제할 수 있는 약들도 이미 식약처의 안전성 검증을 통과한 같은 성분의 약이라 효과 면에서 차이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일각에서는 성분명 처방 반대가 환자 안전을 명분으로 한 의료계의 기득권 방어는 아닌지 의구심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민영입니다. 또 다른 문제, 이번엔 피 부족입니다. 최근 전국에서 헌혈이 줄어들면서 혈액 보유량이 감소하고 있는 겁니다. 겨울이 찾아오고 독감까지 유행한 탓인데요. 예전에 주던 인기 기념품, 영화표까지 지급이 중단됐습니다. 장덕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강남역 인근에 있는 헌혈의 집입니다. 한 번에 9명이 헌혈할 수 있는데 빈자리가 군데군데 눈에 띕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위치 덕분에 하루 평균 60명이 헌혈하러 찾아오는데 다른 곳에 비하면 많은 편입니다. 유지가 되고 있는 편이긴 한데 저희 남부 혈액원이나 아니면 전체적인 전국 혈액원으로 봤을 때는 헌혈량이 좀 많이 줄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서울을 벗어나면 헌혈자가 더 줄어듭니다. 충주에 있는 이곳은 헌혈자가 하루 평균 30명에 불과합니다. 올해 목표치인 헌혈 12,000여 건을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 1년 정도 넘은 것 같아요. 군대 갔다 오면서 그냥 조금 안 하게 된 것 같습니다. 헌혈이 감소하면서 전국 혈액 보유량에도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이번 달 평균 혈액 보유량은 3.91분입니다. 최근 5년 동안 가장 낮은 수치인데 특히 지난해와 비교하면 40% 가까이 줄었습니다. 혈액 보유량은 5일 이상이 적정치인데 이미 혈액 수급 부족 징후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특히 A형과 O형은 각각 3.5일과 3.4일까지 떨어졌습니다. 헌혈이 줄어든 건 겨울이 되며 외부 활동이 감소하고 독감이 유행한 탓입니다. 특히 독감에 걸리면 헌혈자의 건강을 고려해 한 달 동안 헌혈을 할 수 없어 헌혈이 크게 감소합니다. 인기 기념품인 영화표가 지급이 중단된 것도 이유로 꼽힙니다. 대한적십자사가 영화관 운영사와 영화표 입찰 협상을 진행하다 가격 문제로 불발되며 지난 9월부터 영화표 지급이 멈췄습니다. 영화 티켓이나 문화상품 같았던 것 같은데 없어진 게 좀 영향이 큰 것 같네요. 그런 게 없어졌다면. 영화표 지급이 언제 재개될지는 미지수인데 헌혈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N 뉴스 장덕진입니다. 이제는 가짜 명품을 직접 제작하는 키트까지 등장했습니다. 설명서를 따라 만들면 4천만 원짜리 명품 가방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하면서 은밀히 회원을 모집했습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90평짜리 창고 문을 열자 명품 로고가 찍힌 원단이 가득합니다. 상자엔 소비자 스스로 가방을 만들도록 위조 원단과 재료가 한 봉지씩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만 팔아가는 실제 DIY, 자기가 직접 만드는 겁니다. 이른바 명품 조립 키트를 만들어 팔던 일당 3명이 국내에서 처음 적발됐습니다. 정품가 기준 20억 원어치입니다. 에르메스 가방의 위조 조립 키트입니다. 정품일 경우 4천만 원에 달하지만 일당은 이 키트를 성인 여성 회원에게 10만 원에 팔았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성인 여성에게만 팔았고 설명서에 암호를 거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한편 제작 설명서에는 도면, 봉제 순서, 로고 위치 등이 기록되어 있었고 조립 키트 구매 시 제공된 비밀번호를 입력해야만 확인할 수 있도록 취미 활동인 것처럼 단속망을 피했지만 키트를 직접 구매한 여성 수사관에게 덜미를 잡혔습니다. 키트는 위법이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구매도 좀 부추기고 이런 기회 다시는 없다는 말로 조금 현혹시키는.
위조 명품 조립 키트를 만들어 팔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아이들 옷이나 장난감 사는 분들 이번 뉴스 잘 보셔야겠습니다. 판매되는 어린이 옷을 살펴보니 유해물질 투성이인 제품이 적지 않았습니다. 안유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린이용 모자와 장갑, 목도리 3개 가격이 고작 12,000원입니다. 해외 인터넷 유명 쇼핑몰에서 살 수 있는 제품입니다. 가격은 저렴했지만 문제는 유해물질 투성이었습니다. 서울시가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에서 판매되는 어린이 옷과 장난감 등 24개 품목을 조사해보니 8개가 안전기준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중국 쇼핑몰을 통해 구입한 어린이용 목도리와 모자입니다. 여기서는 발암물질인 프탈레이트가 기준치의 200배 넘게 검출됐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입으로 빨기도 하는 완구에서는 기준치의 10배가 넘는 카드뮴도 검출됐습니다. 카드뮴은 뼈에 이상을 일으키거나 간과 신장에 축적되는 발암성 물질로.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제품은 국내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편리함에서 가장 많이 인터넷으로 구매를 하는 것 같아요. 많이 걱정이 되죠. 옷은 항상 입고 있는 거고 발암물질 같은 게 이제 바로 아이에게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검사 결과는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N 뉴스 안유정입니다. 오랜만에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든 발사체 누리호가 4차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센서 이상으로 예정보다 발사가 좀 늦어졌지만 차분히 임무를 완수하며 민간 주도의 첫 야간 발사라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보도에 김종민 기자입니다. 4, 3, 2, 엔진 점화, 이륙. 누리호가 굉음과 화염을 내뿜으며 힘차게 솟아오릅니다. 센서 이상으로 예정보다 18분 늦어진 출발. 긴장감이 감돌았던 지휘센터에서는 그제서야 안도의 박수가 터져나옵니다. 2번의 단분리를 차례로 수행한 뒤 목표 궤도인 고도 600km에 진입한 누리호는 주탑재 위성인 차세대 중형 위성 3호와 큐브 위성 12기까지 정확하게 안착시켰습니다. 이륙부터 비행 종료까지 당초 예상보다 빠른 18분 만에 임무를 마쳤습니다. 차세대 중형 위성 3호의 모든 기능이 정상 작동하고 큐브 위성 일부도 교신에 성공했습니다. 누리호의 신뢰성을 높임과 동시에 우리나라의 자주적인 국가 우주개발 역량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발사는 첫 야간 발사이자 민간 기업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주도한 첫 발사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번 누리호 4차 발사 성공으로 우리나라도 이제 민간이 주도하는 우주시대 서막을 열게 됐습니다. 2,700조 원 규모의 글로벌 우주 시장에 우리 기업들도 본격 진출할 거란 기대도 나옵니다. 상업적도 가져가면서 우리나라가 독자적인 어떤 우주 발사 능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 5차와 내후년 6차 발사까지 민간의 역할은 점점 커질 예정인데 정부는 7차와 8차 발사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최고령 배우로 전 국민의 사랑을 받다 별세한 고 이순재 씨가 오늘 영결식과 함께 영면에 들었습니다. 국민에게 신세를 많이 졌다던 고인에게 70여 년을 한결같이 웃기고 울려준 연기에 저희가 신세 졌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황찬민 기자입니다. 주황색 천으로 덮인 관이 들어오고 환하게 웃는 고 이순재 배우의 영정이 놓입니다. 국민 배우 꽃탈배의 마지막 가는 길. 유족과 최수종, 정준호 등 수많은 후배들이 참석한 가운데 영결식이 엄수됐습니다. 선생님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우리 후배들이 따라갈 수 있는 큰 역사였고 마음 놓고 연기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1호 팬클럽 회장을 자처할 만큼 각별했던 하지원 씨는 추도사를 읽는 내내 쏟아지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해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선생님께 조심스레 여쭌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 연기는 왜 할수록 어려운가요? 그때 선생님께서는 임마, 지금도 나도 어렵다. 그 한마디는 제게 큰 위로이자 이 모든 게 드라마의 한 장면이었으면 좋겠다는 김영철 씨의 추도사가 이어지자 애써 슬픔을 누르던 참석자들도 끝내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오케이, 컷! 소리에 툭툭 털고 일어나셔서 다들 수고했다. 오늘 정말 좋았어. 해주실 것만 같습니다. 향년 91세, 91송이 국화꽃 헌화를 끝으로 영결식이 마무리됐고 슬픔을 추스를 새도 없이 곧이어 발인이 거행됐습니다. 영정 속 표정은 온화하기만 한데 고인의 관이 마지막으로 운구차에 오르자 주변은 흐느낌으로 가득 찼습니다. 장지인 경기도 이천 에덴낙원으로 옮겨진 고인은 70년 가까이 쉼없이 달려온 뜨거웠던 연기 인생을 뒤로하고 영원한 안식에 들었습니다. MBN 뉴스 황찬민입니다. 이번엔 국제 소식입니다. 미국 백악관에서 불과 한두 블록 떨어진 곳에서 주 방위군 병사 2명이 총격을 받아 중태에 빠졌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출신 이민자가 용의자로 확인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더 강경한 반이민 정책을 예고했습니다. 워싱턴 강영구 특파원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시각은 대낮인 오후 2시 15분 무렵. 백악관 인근 거리를 순찰하던 주 방위군 병사들에게 한 남성이 다가와 갑자기 권총을 발포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주 방위군 2명이 중태에 빠졌고 용의자도 현장에서 총을 맞고 중상인 상태로 체포됐습니다. It appears, like I said, to be a lone gunman that raised the firearm and ambushed these members of the National Guard, and he was quickly taken into custody by other National Guard members and law enforcement members. 용의자는 29살 아프가니스탄 출신 이민자로 지난 2021년 미군 철수 당시 특별 이민 프로그램으로 입국했습니다. 플로리다에서 사고 소식을 접한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 행정부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The last administration let in 20 million unknown and unvetted foreigners from all over the world, from places that you don't want to even know about. 곧바로 아프가니스탄 국적자와 관련된 모든 이민 처리의 중단을 예고하는 등 더욱 강력한 반이민 정책을 예고했습니다. 또 워싱턴 도심에 배치된 병력을 500명 추가 투입하고 주요 도시로 배치를 확대할 가능성도 열어놨습니다. 하지만 주 방위군 투입에 대한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다 이민 정책까지 맞물려 미국 사회 혼란이 심해질 전망입니다. 미국 사회의 분열이 극단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위기를 봉합할지 분열을 더 확산시킬지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강영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막말이 또 논란이 됐습니다. 이번엔 자신의 노화설을 보도한 뉴욕타임스 여성 기자를 향해 속도 겉도 추하다며 인신공격을 한 건데요. 기사를 함께 작성한 남성 기자를 향해서는 아무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여혜 기자입니다. 79세 고령 탓에 자주 졸고 근무 시간도 줄었다는 내용의 기사에 트럼프 대통령이 발끈했습니다. 보도한 뉴욕타임스를 고패가 날 급진좌파 미치광이라고 규정하며 해당 기사를 작성한 여성 기자 케이티 로저스를 향해 속도 겉도 추악한 삼류 기자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그런데 함께 기사를 쓴 남성 기자를 향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여기자를 향한 공격은 불과 얼마 전에도 있었습니다. 지난 14일 앱스타인 문건과 관련해 질문한 블룸버그 통신 여성 기자를 향해 삿대질하며 모욕적인 발언을 했고 며칠 뒤 빈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와의 정상회담에서도 ABC 방송 여성 기자를 공격했습니다. You're a terrible person and a terrible reporter. 국제여성언론재단은 외모를 겨냥한 트럼프 대통령의 모욕이 여성 기자들을 입 다물게 하려는 성차별적 공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뉴욕타임스도 트럼프 대통령의 협박이 있더라도
정부를 비판하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MBN 뉴스 한여입니다. 지금도 곳곳으로 산발적인 비구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강원 산지에는 대설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비와 눈은 오늘 밤까지 더 이어지겠고요. 예상 강수량은 대부분 5mm 미만이 되겠습니다. 강원 산지에는 1에서 5cm의 눈이 더 내려 쌓이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또다시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겠고요. 내일 아침에는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으로 뚝 떨어지겠습니다. 서울이 영하 1도, 대관령은 영하 7도까지 곤두박질하겠고요. 여기에 바람까지 가세하면서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낮겠습니다. 한편 해안가에는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내일 오전까지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아침 기온은 춘천이 영하 4도, 서울은 영하 1도로 오늘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낮겠고요. 낮에도 7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남부지방도 전주와 대구의 아침 기온 2도에 체감온도는 영하권으로 떨어지겠습니다. 낮에는 10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이번 주말 동안 수도권과 강원 영서 곳곳에는 비가 내리겠고요. 다음 주에는 강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